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무원 문제풀이, 한국사 문제풀이를 강의하고 있는 김덕 선생입니다. 문제 잘 열심히 풀고 계신가요? 문제가 워낙 양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여러 개 중복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면 어느 정도 흐름과 중요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우리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강의는 중간중간에 문제를 이렇게 건너뛰는 방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 강의 없는 문제라고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다 푸시고 지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말이 좀 빨라지는데, 자, 오늘은 고대사 파트입니다. 고대 정치사 파트. 의외로 중요한 파트들이 많으니까요.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고대 왕국의 성립,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고대 왕국으로서, 그러니까 뭐 왕위의 부자 상속이라든가 율령 반포라든가 불교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 작용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삼국이 한강 유역을 놓고 어떻게 싸워가는지, 그 다음에 가야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전성기의 왕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예를 들면 나제동맹은 언제쯤 맺어졌는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의외로 정확한 연도를 기억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연도까지 생각하셔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쪽에 발해나 통일신라 파트도 당연히 중요한 파트니까 지금부터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 가보죠.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항상 여러분,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은 핵심이 세 가지죠. 왕위의 부자 상속.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왕위가 한 부족으로를 통해서 상속이 되다가 점차 부자 상속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율령이 반포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교의 수용이죠. 이 세 개가 고대 왕국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대 왕국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 네,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건. 그래서 고구려가 외우기 쉬워요. 2세기, 3세기, 4세기죠.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 왕위의 부자 상속이 보통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여기가 태조왕이고, 여기가 고이왕이고, 여기가 내물왕 때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고대 왕국의 시작. 그 다음에 삼국의 전성기는 몇 세기? 삼국의 전성기는 BKS죠. 백제, 고구려, 신라순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순.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기억하십니까? 다 뭘 기준으로? 한강 유역을 점령한 시점을 전성기로 잡죠. 그래서 보통 여기가 백제의 슈퍼맨 근초고왕, 그 다음에 여기가 오래 살아서 장수왕, 여기가 진흥왕, 이 순서입니다.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죠? 외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세기입니다. 몇 세기? 자,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은 왕위 확립은 당연히 누가 더 빨랐을까요? 당연히 고구려가 더 빨랐죠. 당연히 고구려가 더 빠릅니다. 보통 고구려가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 그러니까 여기서 태조왕은 게르부 고씨의 왕위 상속이고, 부자 상속은 고국천왕 때 합니다. 고국천왕 때 약 2세기 때, 태조왕 바로 다음이니까요. 2세기 때 고국천왕이 하게 되고요. 백제는 부자 상속을 4세기 근초고 왕 때 하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당연히 백제가 고구려가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통치체제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서 삼국은 모두 율령을 반포하였다. 당연하죠. 당연히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한사군을 축출할 무렵, 고구려가 한사군을 축출하는 시기는 미천왕 때입니다. 낙랑군을 마지막으로 한사군을 축출하게 되는데, 이게 약 4세기거든요. 신라는 우상국을 정벌하는 건 신라의 지증왕 때죠.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벌하는데, 요거는 6세기 초입니다. 6세기 초에 정확하게 612년에 지증왕이 우상국을 정벌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조선과 부여, 가야는 연맹 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백제의 고이왕은 목지국을 병합해서 마한의 중심세력이 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 순서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죠.
왕후의 변천 과정입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설정으로 가장 옳은 거. 거서간, 차차홍. 세 번째는 여기는 이사금이죠. 이사금. 입금, 이사금.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리간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이사금, 마리간. 네, 이사금, 마리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의 왕후였던 시기에, 이사금이었던 왕후의 시기에 이르러 독자 세력을 유지해오던 육부가 행정구역으로 변천했다. 육부가 행정구역으로 변천하는 시기는 이사금 시기가 아니라 자비 마립간이라는 마립간 시기입니다. 마립간 시기. 그 다음에 가의 왕후였던 시기에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을 정복하고, 가야 세력을 정복하는 시기는 법흥왕과 진흥왕 둘 다 불교식 왕후 호칭을 쓰는 시기죠. 그러니까 보통 6세기입니다. 6세기. 그러니까 이건 땡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대군장의 뜻을 지니며 왕권의 성장이 그 이름을 반영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왕후의 시기에는 신라의 왕위는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차지하는 시기는 이사금 시기입니다. 석탈의 집단이 오면서 이사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죠. 다음에 군사활동과 관련돼서 나타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영락 9년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화 바탕으로 왕은 평양으로 남순에 내려갔다.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키포인트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죠. 영락은 광개토대왕의 연호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영락이니까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백제가 외나라를 통해서 신라를 때려 부시러 갔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아뢰기를 외인들이 우리 국경에 가서 제 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객은 뇌물왕을 의미합니다. 뇌물마리간 스스로 자신을 노객, 늙은이라고 낮춰서 구원병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락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낙동강 유역에서 외를 격퇴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 우리나라로 신라 쪽으로 정벌에 내려오고 가야까지 때려버린 그 사건이죠. 자, 좀 흐름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백제 아신왕이 있고 고구려에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아신왕이 계속 광개토대왕을 공격하지만 광개토대왕한테 자꾸 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백제가 뭘 이용해서 외나라하고 교류를 해서 외나라를 통해서 신라를 정벌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라는 누구한테 구원을 청하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구원을 청하고, 광개토대왕이 신라로 들어온 외나라 애들을 5만 군사를 들여와서 정벌을 해버리죠. 그리고 외나라 애들을 정벌해버리고 그대로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금관가야까지 가가지고 금관가야를 때려버리죠. 그러면서 금관가야 세력이 약화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신라를 정벌하고 금관가를 때린 다음에 백제의 보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보병입니다.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그냥 주둔해버리는 상황이 와버려요.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그대로 주둔해버리는 상황. 그래서 신라가 거의 고구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상태가 계속 되다가 나중에 5세기에 누가? 장수왕이 평양천도하고 한성을 함락시켜버리죠. 백제의 한성을 함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이러면서 쭉쭉쭉 밀고 내려오자 결국에 이것 때문에 백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백제가 신라와 뭐를 맺게 된다?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433년에 일어나는
나제동맹이 33년 맞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나제동맹이 맺어지는 사건, 이게 기본적으로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 그러니까요, 이 시기와 관련된 변화니까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려는데, 기본적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는 시기는 언제? 백제가 한성을 침략하고 계로왕이 사망한 다음에 백제의 문주왕이 5세기에 백제의 문주왕이 누구를 상대로? 네, 고구려의 장수왕이 밀고 내려오자 어쩔 수 없이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광개토도왕 앞이니까, 뒤니까 틀렸죠.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건 6세기 진흥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참 뒤죠.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게 아니라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배했다는 증거품으로 남긴 게 여러분 장수왕 때 만들었던 중원 고구려비가 요때의 증거품이죠. 금관가야는 전기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전기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전기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때? 장수왕 때니까 틀렸죠.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갔어요? 금관가야를 때려버리면서 금관가야가 세력이 줄어서 전기가야연맹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해버리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연맹이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흐름도 정도는 4세기에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흐름이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거기 넘어가죠. 자, 가야의 역사네요. 자, 봅시다. 자,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똑같은 얘기. 자, 이 비문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이새겨진 비문입니다. 당연히 장수왕 때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내용을 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고구려는 백제의 침략을 받아 국왕이 전사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 국왕이 전사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 이거는 백제의 침략을 받은 게 근초고왕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사한 왕은 원망해서 근초고왕은 원망, 고국원왕이고요. 고국원왕의 아들이 소수림왕이고 그 다음이 광개토왕이라는 걸, 광개토대왕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전사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다. 광개토대왕 때는 아니죠. 신라는 국호국을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친 건 신라의 지중왕 6세기 초반입니다. 6세기 초반. 그러니까 이 지금 영락 9년이면 거의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입니다.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자, 가야연맹에 포함됐던 소국들이 이탈해서 금관가야가 크게 약해진 거, 요게 맞겠죠.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관가야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요.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는 건 6세기 성왕 때입니다. 6세기 성왕 때니까요. 중흥을 도모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 문제요. 가야의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야의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봅시다. 일단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주로 낙동강 하류 및 그 지류인 남강 주변에 위치해서 수상교통을 활발하게 이용했다. 당연하죠. 특히 금관가야가 김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가야가 딱 요렇게 되는데, 특히 금관가야가 요쪽 김해 지역에, 금관가야 요쪽이 나중에 고령의 대가야죠. 대가야 요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 금관가야가 수상교통을 되게 활발하게 잘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랑랑과 외외 큐수 지역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예, 맞습니다. 가야 지방의 가장 좋은 수출품은 철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기가야연맹 시대에는 신라와 거의 비슷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유행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여러분,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초기 고분에서만 등장합니다. 신라 초기 고분에서만. 신라 초기 고분에서만 등장하는 형태고, 가야연맹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관을 짜는 널무덤이나 아니면 덧널무덤 같은 게 일반적인 형태였죠. 돌무지 덧널무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가 되겠죠. 6세기 초에 고령의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기도 했다. 네, 특히 그 이름이 특이해서 항상 외우기 쉬운 대가야의 인해왕이 신라의 법흥왕하고 결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뭐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서죠. 참고로 요때의 백제의 왕은 무령왕이었죠. 나중에 이 무령왕이 백제로 밀고 가야로 대가야를 정벌하기보다는 대가야가 한번 털었죠. 네, 대가야가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령왕의 중흥기에 이 대가야를 정벌하기 위해서 무령왕이 대가야로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지도에 가, 나 두 지역에 있었던 가야의 소국을 비교해. 여기 나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빔으로는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가 나입니다. 이 나가 뭐냐면 여기가 이게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대가야고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이건 앞으로 색깔을 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가야의 소국을 비례한, 그러니까 지금 가가 뭐고요? 가가 대가야고요. 나가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대가야는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고 금관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높은 농업 생산력과 철을 생산하고 낙랑과 외를 잇는 중개무역을 했던 것도 맞고요. 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이 가장 대표적인 고분이고, 여기는 고령에 있는 지상동 고분이 되게 유명한 고분군이죠. 그 다음에 쇠퇴의 배경 백제의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라 바뀌었죠. 지금 이게 고구려의 침공 때문에 금관가야가 약해졌고 백제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대가야가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건 법흥왕 때 망하고 진흥왕 때 망하죠. 자, 아까 전에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광개토왕 때 금관가야를 치죠. 그죠? 그 앞에 얘기는 방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또 자세하게 안 하도록 합시다. 금관가야를 쳤어요. 그래서 신라를 간섭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죠. 5세기의 공격이. 그래서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 때 수도를 계로왕이 전사했고, 한성에서 계로왕이 전사했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망치듯 천도하죠. 나중에 그래서 성왕이 다시 사비로 가는 겁니다. 웅진이 너무 국경에 가깝기 때문에. 자, 요렇게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5세기 장수왕 내내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에 의해서 백제 세력이 훅 꺾이는 이 타이밍에 대가야가 백제 지역을 공격하는 거죠. 그 대가야는 위치상 보시면은 수로 지방이 없거든요. 수로가, 그러니까 강이 그렇게 좋은 강이 없어서
그쪽 여기서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때려잡는 거죠. 그런데 6세기가 돼서 고구려가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신라는 지증왕, 법흥왕으로 순서로 이어지는 전성기가 시작되고요. 백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흥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백제 중흥기에 누가? 무령왕이 장수왕 때의 백제의 지역을 공격했던 대가야를 공격해버립니다. 백제가 대가야 지역을 공격해버립니다. 여기서 군사적인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무령왕 때의 신라의 왕은 법흥왕이고, 무령왕 다음에 백제가 이제 성왕이 등장을 하는데, 성왕 때의 왕은 진흥왕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다음은 가야연맹의 어떤 나라의 시조설화랍니다. 밑줄 친 이 나라의 왕릉급 고분이 밀집된 고분군 이름은, 자, 시조는 이진아시왕이고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 퇴치연이 된 서기정전에는 가야상신 정견모주가 친견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뇌질주절과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곧 이 나라의 시조고, 뇌질청에는 흉흉 뭐여?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가야 연맹체의 어떤 나라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금관가야죠. 그리고 이 나라의 시조인 이시자왕의 진아시왕의 별칭이니까 이 나라는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그러니까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고분군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가야는 어디요? 합천 고령입니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 대가야의 고분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의외로 요거는 위치, 지역을 아시면은 쉽게 푸는데, 대가야가 주로 활약했던 지역이 고령입니다. 고령. 그 다음에 금관가야는 김해. 그래서 김수로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는 김수로왕,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김해 김씨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합천의 옥정고분군은 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국 항쟁사네요. 삼국의 항쟁사. 드디어 삼국이 서로 싸웁니다. 자, 삼국 항쟁사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고구려 얘기를 가봅시다.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전진과 수교의 대외관계를 연정시켰고, 태학의 설립, 불교 수용, 율령반포.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수림왕의 전 임금이 고국 원왕으로 근초고왕한테 죽은 사람이죠. 그 소수림왕은 내치에 되게 전념하는 중앙국권 집권 국가체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해인 누구 때? 광개토대왕 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후연, 결한, 거란 등을 격파해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확대하였으며, 여기가 틀렸네요. 평양성으로 천도한 건 누굽니까? 아들인 장수왕이죠. 장수왕 때. 그래서 한강유역 장악한 건 장수왕 때의 특징이니까 이게 틀렸네요. 광개토대왕은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의 이거 맞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의 영토는 남한강 유역까지 확대됐고, 이러한 사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원 고구려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5세기 말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방과 요동을 포함한 만주 땅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강국이 됐다. 네, 실제로 중국도 눈치 봤으니까요. 광개토대왕 있을 때는. 자, 넘어갑시다. 답은 그래서 2번이죠. 자, 다음은 고구려의 주요 사건을 정리한 겁니다.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일단은 여러분이 잘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대왕 때죠. 그러니까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낙랑군은
낙랑군은 미천왕 때입니다. 4세기 초예요. 4세기 초. 4세기 초 연도로 따지면은 313년이고요.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죠. 고국천왕 때 재상인 을파소가 실시하는 건데 요거는 1에서 2세기쯤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온달은 영양왕 때죠. 바보 온달, 그 온달 맞아요. 한강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아차산에서 전사합니다. 온달은 어디요? 지금 5호선 역에 보시면 아차산역이 있죠. 아차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왕 때 약 6세기 후반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순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나, 3, 가, 네 번째 라, 이 순서가 되겠죠. 온달의 전서까지. 그래서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은 어떤 주제와 직접 연관된 유적들을 정리한 거래요. 해당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약간 오타도 났어요. 여러분이 더 풀기 힘드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를 보고 어떤 나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 표현을 중시하셔야 돼요. 보루. 우리가 뭐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 있죠. 보통 이 보루라는 표현하고 요거 오타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책에 오타가 났어요. 고루입니다. 고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고루 하는 이런 표현들은 고루 이런 표현들은 고구려의 군사기지를 표현할 때 보통 보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구려의 군사기지를 표현할 때 보통 고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고구려의 군사기지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연관된 유물이니까 고구려 지역이죠. 청원, 그 다음에 연천, 강원도 연천이죠. 서울, 고구려 유적지인데 여러분 청원이 어딘 줄 아세요? 청원? 여러분 우리 구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어요. 흥수아에 발견된데 기억하십니까?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 어디요? 이거 충청북도입니다. 아하, 장수왕 때겠네요. 그죠? 충북까지 고구려가 내려간 케이스는 장수왕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고구려의 남진, 보루라는 명칭을 두고도 고구려의 군사기지임을 파악을 하시고 서울 지역, 청원, 충북 청원 이런 지역을 확인하시면 이게 장수왕 때의 고구려의 남진과 영향이 있는 거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근초고왕 때 백제 영역 확장에 대해 얘기가 나오려면 요서 지방을 공격했다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제동맹 파괴 이후 백제와 신라의 갈등은 고구려의 관산성 전투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여기 해설에 좀 오타가 있는데요. 나중에 책이 만들어져서 지금 저는 아직 책 출판 전에 이제 파일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라 오타를 바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로 혹시 나중에 여러분 프린트에 고루라고 나오면 고루로 바꿔주시고 여기 보시면 해설지에 보시면 그 아차산 보루 유적은 고구려 남진 정책의 상징 유적으로 이곳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수왕이 처형된 거 아니에요. 장수왕은 왕만 97년 하시는 97살에 죽어요. 97세에 100살 남겨놓고 BC AD 5세기 사람이 거의 100살까지 산다니까요. 심지어 아들이 왕이 못 되고 손자가 왕이 되는 그 정도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장수왕이 처형된 게 아니라 이 아차산 보루 유적에서는 계로왕이 백제의 계로왕이 여기서 처형당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겨울에 고구려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겨울에 왕이 태자왕께 정에 3만을 거들고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평양성 공격. 고구려의 왕 사유가 힘을 다해서 싸워막다가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자, 누가요? 왕이 태자와 함께 고구려의 왕이 평양성에서 죽은 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고구려의 왕이 평양성에서 죽은 케이스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항상 죽은 얘기로만 나오는 고국 원왕이죠. 딱히 왕의 업적이나 이런 건 거의 없고요. 누구 때요?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평양성에서 전사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왕 9년 기해 백잔이 보통 백잔이라는 표현은 백제를 낮춰 부르는 표현입니다. 백제를 낮춰서 부르는 표현인데 백잔이 맹서를 어기고 외화와 통화했다. 이에 왕으로 평양에 내려갔다. 사실을 그때 신라가 사실을 보내기로 아뢰기를 노객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온 거죠. 왕 10년 경자년에 보병과 기범 5만원에서 신라를 구원했다. 요게 누구야?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 사망, 그 다음에 소수리왕 등장,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얘기니까 소수리왕 때 뭐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천리장성을 쌓은 거는 7세기에 영유왕 때고요. 네, 영유왕 때. 여기서는 누구와 함께? 사실은 영유왕이 주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아저씨 작품이죠. 연개소문의 작품이죠. 연개소문의 작품. 그 다음에 평양천도는 5세기 장수왕이니까 지금 광개토대왕 때니까 관계가 없고요. 낙랑군을 몰아낸 건 4세기 초에 누구요? 한사군 몰아낸 미천왕 때죠. 미천왕 때.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율령반포한 소수리왕. 자, 소수리왕이 몇 개만 더 기억해 보면 태학 설립했고요. 율령반포했고요. 불교 수용했다. 요 정도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왕이 재위할 때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몽땅 고르면 왕이 군사 3만 끌고 백제에 침입해서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 경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왔대요. 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제에서 쳐들어가서 고구려 왕이 전사한 건 누구? 고국 원왕. 고구려가 쳐들어가서 백제왕을 죽인 건 계로왕. 자, 여기서 부여경은 누구요? 저는 왜 계로왕을 쉽게 외웠냐면 나중에 왜 계로왕을 쉽게 외웠냐면 그 계로왕 이 가운데 로자 때문에 근데 자꾸 개구리 중사 캐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계로왕 누구가 죽여요?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죠. 그러니까 장수왕 때니까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거.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가 친선 정책을 추진한 게 되겠죠.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거는 백제 성왕 때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입니다.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한 한참 전이죠. 예, 보통 한 3에서 4세기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한참 전입니다. 옳은 걸 모두 골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되겠네요. 여기 이게 없네요. 예, 리을이 잘 안 보이나 봐요.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3번 니은하고 리을. 자, 넘어가시죠. 자, 백제의 발전입니다. 백제의 발전. 평. 다음에 제시한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되는 계묘년 5월 7일 임진날에 돌아가셔서 을사년 8월 12일 갑신날에 이르러 대묘예를 갖추고 안장하고 이를 기록했다. 이거 난이도가 꽤 높죠?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왜 어렵냐면 백제 사마왕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게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왕을 유추할 수 있는 건 계묘년 5월 7일에 죽었다도 연도도 안 났으니까 또 모르겠고 그죠? 여기서 이걸 유추할 수 있는 호칭은 딱 하나 이겁니다. 영동대장군이라는 호칭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영동대장군이라는 호칭은 중국의
남조에 있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 북조가 있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북위로 해서부터 5호 16국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밑에 있는 남쪽의 나라들은 송, 제, 양, 진 해가지고 요 순서로 이 순서로 그대로 한 왕조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동대장군이라는 호칭은 중국의 남조의 나라 중에 하나인 양이라는 나라가 백제의 왕인 이 사람에게 주어진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아하, 백제가 누구랑 교류했구나? 중국의 남조와 교류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왕, 바로 무령왕입니다. 왜 무령왕이 남조와 교류했다는 걸 아냐? 네, 뭘 보면요? 무령왕릉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의, 신라의 왕들의 무덤들은 전부 다 굴식 돌박 무덤이 되거나 아니면 초기 형태의 뭐 돌무지 덧늘 무덤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무령왕릉만 딱 벽돌 무덤이죠. 이 벽돌 무덤은 그 남조의 양나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나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골라보면, 자, 일단은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한 거는 성왕 때죠. 그 다음에 효동이 지극하고 해동증자, 우리가 보통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해동증자라고 불리는 왕은 의자왕입니다. 안 믿기시죠? 네, 의자왕이 정신줄 놓기 전에는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답니다. 그리고 마라난타를 맞아들여서 불교를 공인하는 건 백제의 침류왕입니다. 백제 침류왕이 불교 공인인데요. 그러니까 양나라에 조공해서 외교 관계를 강화한 거, 이게 무령왕이죠. 이게 무령왕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힌트를 알 수가 없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왜 내나 싶은 문제이기도 한데, 출제하는 분 양반들이 있다는 생각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이런 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익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만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만점 방지용. 틀리라고 내는 문제. 어쩔 수 없죠. 익숙해지는 수밖에요. 자, 다음 밑줄 친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거. 여기서 이 그림은요, 좀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직공도라고 부르는, 아이고 안 보인다. 네. 양직공도라는 그러니까 중국 양나라에 파견된 사신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책이에요. 사림으로 그린 중에 그림책인데, 양직공도의 그림 중에 백제 사신의 그림을 표현한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인물이죠. 여룡이 사신을 보내서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하였다고 한다. 잘 보이시나요? 문제지를 같이 보십시다. 모두 22담로가 있다. 요게 힌트죠. 문제는 항상 힌트가 있습니다. 뭐야? 22담로. 참고로 이건 지방관이 아니에요. 지방관은 나중에 고려시대나 고려 성종 때나 파견되는 거고, 22담로를 파견한 왕의 자제들을 22담로라는 건 바로 누구요? 무령왕이죠. 그리고 양직공도가 양나라로 간 사신들이라는 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양나라 빠돌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어디와? 남조의 양나라와 고려하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한 이게 맞죠. 사비를 수도로 옮기고, 이건 성왕.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암기하십시오. 율령을 반포해서 중앙집권국가로 통치 기준을 마련한 건 백제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3세기 고이왕. 3세기 고이왕. 그 다음에 마한의 자녀 세력을 정복한 거는 네,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잘 기억해 보십시다. 자, 다음 문제 가죠.
이거가 나왔을 땐 양직공도라는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22담로로 보면은 무령왕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신라의 발전이네요. 오늘은 강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반갑지는 않으실 텐데 강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를 미리 구할게요. 자, 신라의 발전입니다. 자, 가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가시기, 이제 책을 보십시다. 가시기는 언제? 네, 고구려의 전성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장수왕 때고요. 나시기는 신라가 영토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신라의 전성기인 진흥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 맞죠? 장수왕 때 하도 밀고 내려가니까 동맹을 맺고요. 그 다음에 나시기에 백제는 불교를 받았다.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건 몇 세기? 네, 4세기에 침류왕인데 나그림은 이건 6세기거든요. 6세기. 그러니까 전혀 해당 사항 없죠. 가나를 입증하는 비석이 다수 발견됐다. 네. 예를 들면 고구려가 충북 충주 지역까지 내려갔다는 걸 발견하는 알려주는 비석이 중원 고구려비가 있고요. 신라의 비석은 많죠. 우리가 보통 진흥왕, 순수비라고 부르는 진흥왕이 순찰해서 남긴 비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한산비라든가 마운영비라든가 황초령비라든가 또 뭐 있지? 마운영, 황초령, 이 비석들 맨날 이름들이 헷갈려요. 마운영비, 황초령비 이렇게 뭐 하나 더 있는데, 예, 그리고 단양적성비가 있죠. 단양적성비는 진흥왕 순수비가 아닙니다. 순수비가 아니에요. 북한산비, 마운영비, 황초령비, 창녕비. 예. 이 네 개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고, 단양적성비는 순수비는 아닙니다. 순수라는 건 순찰했다는 거죠. 왕이 직접 한번 돌아보고 땅을 돌아보고 여기 좋네 이러면서 해준 비석들입니다. 네, 다행히 안 잘렸네요. 잘린 줄 알았는데 화면에서 안 잘렸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6세기, 장수왕은 5세기죠. 나는 6세기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겁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바꾸고 왕의 우상국을 복속시킨 건 지증왕이시죠? 지증왕 6세기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빼앗고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했고, 요거는요 누구요? 진흥왕입니다. 6세기 후반이죠. 6세기 후반. 진흥왕하고 지증왕 사이에는 버풍왕이 있습니다. 금강가야를 잡았던.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시기니까 지증왕과 버풍왕이죠. 그러니까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맺은 거는 이제 소지마립간. 네. 소지마립간하고 혼인 동맹을 맺은 거니까 마립간이니까요. 5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이고, 김씨에 의한 왕위세권이 확립된 건 4세기에 내물마립간이죠. 그 다음에 진골귀족의 세력의 반발로 노구비 부활한 건 나중에 8세기, 정확하게 757년에 경덕왕 때입니다. 경덕왕 이 양반은 노급 부활이라는 걸로 이름이 알려지고, 또 하나는 기억하시나요? 불국사를 만든 왕이죠. 김대성을 통해서 불국사를 건설하게 하고 석가탑, 다보탑, 석불암 짓게 만든. 네, 경덕왕 앞에 임금이 성덕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경덕왕 뒤가 신라의 망테크를 만드는 해공왕입니다. 해공왕. 신라 하대의 시작을 알리는. 병부를 설치하고 백간의 공복을 정했다. 네, 이게 공복제정.
이게 법흥왕의 업적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또 역사적 사실 물어보는 거네요. 백제 동성왕 아까 전에 보내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신라 아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한 후 3,000명을 도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 병사의 포위를 풀게 했대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라제동맹 얘기하는 거죠. 그죠? 6월에 수양제가 무슨 뭐 저수지 이름이 아니라 수나라 양제죠. 수나라 양제가 남쪽을 공격했으나 항복하지 않고 계속 항전했다. 수양제는 부하장수 30만 5천의 병력으로 성을 위해서 압록강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수나라 양제니까 요거 이제 백제의 침입인데 네, 요게 언제냐면 압록강으로 진격하게 된 거냐, 요게 살수대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제동맹이 결혼동맹이니까 이게 5세기 후반 아마 493년인가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493년인가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살수대첩은 7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가 다 포함되죠. 6세기가. 그럼 역사적 사실이면 뭐가 될까요? 네, 신라의 침입하고 외를 격퇴한 건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이죠. 광개토대왕 때니까요. 그 다음에 사비롱요, 이게 6세기 성황 때니까 일단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서 민군이 협력해서 당군을 물리쳤다. 안시성 싸움은 살수대첩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수대첩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7세기 중반 645년 7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이고, 신라 지중화는 국가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친 것, 요게 이게 6세기 초반 지중왕 때니까 답은 니은하고 리을 내겠네요. 1번이 답이 어딨지? 자, 네.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건 1번은 니은만 있는 거예요. 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다. 자, 힘드시죠? 저도 좀 빡세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삼국시대에 대외 진출 또는 영토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기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거. 사비로 도읍으로 옮겼다. 일본의 불교를 전하기도 했다. 요건 백제 성황 때죠. 사비로 도읍 옮겼다가 딱 보시면 알겠죠. 사비로 도읍으로 옮겼다는 딱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백제를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지만 꼭 신라 진흥왕에게 뺏겼죠. 한강 유역을 장악해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건 백제의 진흥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은 금관가야가 아니라 대가야를 정복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죠.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두 세력을 조정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했다. 한강 정지역을 포함해서 중령 일대 남양만을 이루는 선까지 영토를 넓혔다. 이거는 고구려의 장수왕 얘기하는 거죠.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해서 중령 일대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이건 백제 근초고왕 같은데, 근초고왕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산둥지방과 일본의 큐슈 지역까지 진출입니다. 점령이 아니에요. 진출한 동안 대외 활동을 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문제면 풀어볼 만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문제집 자체가 문제 양이 너무 많죠. 문제 양이 너무 많아서 뭐라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겹치는 문제나 너무 쉬운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 하라고 써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좀 스킵을 하고 지나쳐서 지나가니까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138쪽이 아니라 다음 문제를 보시죠.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2014년 사회복지직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순서로 모아서 다에 들어갈 내용이네요. 자, 국내성에도 평양천도항 게 장수왕 때죠. 장수왕 때 427년에 평양천도합니다. 그다음에 신라가 처음으로 연호를 쓴 건 법흥왕 때입니다. 536년에 처음으로 연호 써요. 그 다음에 백제가 일본으로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한 건 백제의 성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성왕 때. 그래서 우리가 552년에 전파하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갔던 백제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 넘어가서 불교를 전파하죠. 그러니까 순서로 법흥왕하고 성왕 사이니까요. 성왕 사이니까 답은 뭐 쉽죠? 1번이겠죠. 사비성 천도. 성왕 때니까. 사비성으로 천도한 거죠.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에게 크게 승리한 거. 살수대첩은 6세기 후반입니다. 6세기 후반. 6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건 누구 때요? 법흥왕 때죠. 법흥왕 때.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건 법흥왕 때.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이 나제동맹을 맺은 건 433년 5세기입니다. 5세기 장수왕 때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네 1번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어렵다고 나왔네요. 네, 이거는 뭐 연도를 외워야 되는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고대 금성문들. 자, 비석들 얘기입니다.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좀 주의하셔 바짝해서 같이 풀어보고 이제 이번 강의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다음 보기에서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게 좀 잘렸네요 글씨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진흥왕 순수비 뭐 있어요? 일단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창령비, 그죠? 창령비 4개 있죠. 그 다음에 하가 저기 황초령, 마운령, 북한산, 창령비. 예, 그 다음에 하나 굳이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으로 하나 더 넣자면 뭐야? 단양 적성비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양 적성비는 뭐가 아니다? 순수비가 아닙니다. 순수비가 아니에요. 그 적성 지역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할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쓴 거죠. 마운령비 하고 뭐 요거, 그러니까 답은 기역, 리을, 비읍, 시옷이네요. 네, 1번 되겠네요. 임신서기석은 나중에 연도가 영일 냉수리비하고 임신서기석은 설립 연도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추측이 되는데, 보통 영일 냉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눌지마립간 때에 따라는 설도 있고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지마립간 때 약 한 443년에 건설됐다는 설도 있고 503년에 건설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왕 때다라고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갈문왕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도 552년에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고요. 그 다음에 612년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이건 522년에 만들어졌으면 진흥왕 때가 맞는 거고, 612년이면 진평왕 때거든요. 진평왕. 그러니까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구분이. 네. 울진 봉평비야 뭐 전혀 다른 얘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성문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비석에 있는 건데요. 옳지 않은 겁니다. 호우청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죠. 이 호우청의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죠, 우리가. 국광상 호태왕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백제 지역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네, 백제 지역이란다. 신라 지역에서 발견됐고요. 그래서 신라 고구려의 관계가 사실상 신라가 깨갱하는 관계였다는 걸 알려주는 유물이죠.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를 통해서 도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가 사상적인 색채가 강한 비석이라고 그랬죠.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서 신라가 동해안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긴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4번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뭐가 잘못됐냐면 자신을 동쪽의 오랑캐라고 표현한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신라가 고구려한테 낮춘 게 아니에요. 누가? 고구려가 누구를? 신라를. 고구려는 그때 가장 센 나라였으니까요. 고구려가 신라를 낮춰 부른 호칭이죠. 응? 고구려가 신라를 낮춰 부른 호칭이지 신라가 스스로를 낮춘 호칭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외로 보기 어려우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금성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거. 5월에 고구려 대왕이 상하군과 함께 동쪽 고구려 신라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잇기 위해 이곳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고구려 대왕은 신라 매금을 만났다. 매금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심지어 뭐라고 나왔어요? 동쪽 오랑캐 신라죠. 동쪽 오랑캐. 그래서 고구려 당주인 바리사자 금노에게 신라 국내 사람을 내지로 옮기게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지금 신라 매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신라의 왕이 이제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고 사탁부를 기준으로 나오는 왕들, 그 다음에 매금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라의 왕의 호칭입니다. 매금이라는 호칭 자체가 신라의 왕의 호칭인데, 그래서 이거니까요. 5월이니까 요거는 신라 매금을 만난 고구려 왕이 내려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수왕 때의 사실 되겠네요. 어쨌든 뭐 광개토 대왕 때부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광개토왕이 새로 개토된 영토를 순수하고 민심을 수렴한 거는 광개토왕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요거니까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요거는 장수왕이 돼야겠죠? 중원 고구려비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야?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금은 누구를? 신라의 왕을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좀 되게 낮춰 부르는 호칭이에요. 낮춰 부르는 호칭. 그 다음에 울진 봉평 지역의 토지나 대항 권리를 인정해줬다. 이게 울진 봉평비죠. 신라의 비석이니까 이거는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하고 관계가 없고, 원주민과 부성민을 수묘인으로 편성해서 왕릉을 수호하겠다. 왕릉 수호하게 한 거는 광개토대왕릉비입니다. 광개토대왕릉비.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에 놓고 신라를 종촉했다. 예, 맞죠? 그러니까 심지어 동쪽 오랑캐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금이라고 아예 왕을 칭호를 격하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기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고구려 중심의 천하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성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울진 봉평신라비 중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 여기가 고구려 영토였죠. 고구려의 영토였는데 고구려의 영토였던 울진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봉평신라비라고 표현해서 그 과정을 적어놓은 기록이 봉평신라비고요. 임신서기에 맞는 얘기고, 광개토대왕릉비, 광개토대왕이 침략해온 부귀를 크게 무찔렀다. 광개토대왕릉비가 건설되는 광개토대왕의 재위 시기가, 광개토대왕이 왕을 하는 시기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거든요. 391년에서부터 413년까지 광개토대왕의 재위 기간이에요.
참고로 북위라는 나라가 삼국시대 끝나고 북위나라는 나라가 건설된 나라가 4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위를 크게 무찔렀다는 건 시간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대항능비에 예를 들면 선비족을 때려붙였다든가 거란을 정복했다든가 뭐 여진족을 정벌했다든가 동부여를 정복했다든가 백제를 징벌했다든가 뭐 이런 기록들은 나와요. 그다음에 뭐 신라로 쳐들어온 외나라를 정복했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만 당연히 연도상으로 북위를 무찔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시대상으로. 사택지적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맞고요. 자, 그다음에 삼국 각국의 역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고구려의 손오부는 자체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게 됐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백제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했다.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국호를 남부로 바꾸고 사비로 천도했죠. 그 다음에 영일 냉수리 신라비와 웅진 봉평 신라비에 의하면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왕의 출신 부족이 사탁부 출신의 왕은 갈문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그 고려사나 삼국사기나 보는데 보면 이런 표현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해설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로 갈문왕 이렇게 나와 있죠. 대표적인 그 사탁부 출신의 왕이 지중왕입니다. 지중왕. 지중왕이 대표적인 사탁부 출신의 왕이고 그 다음에 탁부 출신의 왕을 매금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장수왕이 표현한 매금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기인하는 건데 매금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내부에서 쓰는 건데 내부에서 이렇게 여기에 대표적인 매금왕에 해당되는 사람이 법풍왕입니다. 그러니까 소속부의 명칭에 따라서 갈문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매금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니까 탁부 소속의 왕은 매금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요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요것 때문에 내용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거죠. 내용이 좀 더 멀쩡한 니은 빼고는 멀쩡한 쉽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공무원 문제에서 그냥 어쩌라는 문제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그냥 만점 방지용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케이. 이런 문제만 내면은 아마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가 임용고시 한국사 문제보다 어려워질걸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대외 항쟁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얘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정치사 파트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좀 강의 시간이 길었죠?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